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이 영남권의 대표적 중진 서병수, 김태호 의원을 콕 집어서 험지 차출을 요청했습니다. 중량급 인물을 앞세워서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겠다는 의지라는데 다른 중진들에 대한 희생 요구가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에서도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달란 공관위원장의 주문이 나왔죠. 특히 윤석열 정부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 이 부분 발언을 두고는 당내 친명 대 친문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에서 총선 앞둔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헤드라인 보신 뒤 파장이 만만치 않은 의대 정원 증원 소식부터 리포트로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2월 6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금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원 확대를 반대해왔던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력과 국민 통합을 위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인사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영남 중진인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낙동강 벨트 사수를 위한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친문 중진들을 겨냥했습니다.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노동자 7명 가운데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밀폐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다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9일부터 나흘 동안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국민 55%가 민족 대이동에 나섭니다. 귀성길은 연휴가 시작되는 9일 오전에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 요르단과 준결승에서 격돌합니다. 클리스만 감독은 우리는 배고프다면서 승리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19년 동안 3,000명대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10년쯤 뒤에는 의사 인력이 10,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19년째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지난 2006년에는 의약분업 여파로 정원이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1,000명에서 수천 명까지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 정부가 선택한 증원 규모는 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1,000명 수준으로 거론되던 초기 논의 때보다 파격적인 증원에 나선 겁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 의사단체의 반발이 큰 변수기는 했지만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동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2035년 의사 인력이 1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도 대폭 확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내년 입학생부터 2,000명이 의대에 추가로 입학하면 6년 뒤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는 인력이 2,000명 더 늘고 이후 2035년까지 10,000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정부는 이후 의료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서 의사 인력을 주기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달리 보건의료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의대 정원을 더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지역 인재 전역으로 60% 이상 뽑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대학별 의대 정원은 올 4월 입시 요강 발표 시기 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증원을 결정한 의대 정원 2,000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됩니다. 복지부는 먼저 대학들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 역량을 따져 배분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과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도 중요 고려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최종적인 정원 배분은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요강 발표 시기인 4월 전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지역의대 집중 배정 원칙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지방국립대 의대와 정원이 40명 미만인 초소형 의대의 증원 규모가 특히 커질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의대 수요 조사에서도 대부분 지방국립대는 의대 정원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조 장관이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정부는 현재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40% 이상으로 규정된 지역 인재 전형 의무 선발 비율을 6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위주의 의대 증원 계획을 내놨지만 증원 규모 자체가 큰 만큼 수도권 사립대 증원 폭도 작지 않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입시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해온 의사들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물론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까지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파업과 동시에 업무 복귀 명령을 발동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결국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하자 의사협회는 아껴뒀던 총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협은 집행부 총사퇴 후 비대위를 꾸린 뒤 파업 준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해운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총파업에는 전공의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비율이 90%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파업과 동시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업무 개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복귀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대응도 경고했습니다. 만약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 역시 설 연휴 이후 파업 돌입을 목표로 내부 결속에 나섰습니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조하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국민 통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특별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명단에 올랐고 생계와 밀접한 행정 제재를 받은 45만 명은 감면 조치를 받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 사면으로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에 대한 특별 사면이 단행됐고 45만 명에 대해서는 생계와 밀접한 행정제재 특별 감면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언론인은 모두 24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 인사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은 댓글 공작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혐의와 노조활동 부당 개입 혐의로 각각 유죄가 확정된 전 기무사 참모장과 전직 MBC 사장들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경제인 가운데선 경영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절을 앞두고 시행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별 사면을 놓고 미리 사면을 약속받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과 며칠 만에 나란히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부랴부랴 사면 요건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사전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지만 미심쩍은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별 사면 발표를 앞둔 최근까지도 사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각각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김 전 실장도 지난달 선고 직후 공개적으로 재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직권 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고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불과 일주일 사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소송을 취하하거나 재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번 더 무죄를 다퉈볼 기회를 스스로 쳐버리고 직접 감옥행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번 설득사를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란 해석과 함께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점을 근거로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단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거지. 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상고를 변호인의 어떤 설득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특별 사면을 뭔가 본인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확신하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지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사전 교감이나 사면 약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심쩍은 사례는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는데 사면 결정 엿새 전인 지난달 31일 갑자기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형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있었다고 부연했지만 특사 명단에 든 주요 인사 4명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자처하자마자 면죄부를 손에 쥐게 되면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대표적 영남권 중진 인사인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으로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험지 출마를 통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쏜 거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부산 5선의 서병수 의원, 경남 3선의 김태호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4월 총선 출마 지역을 각각 부산 북강석 앞과 경남 양산 을로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현역으로 버티고 있는 이들 지역은 영남권에선 여당의 험지로 꼽힙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확답을 듣기도 전에 당이 먼저 요청했고 이런 사실을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공개까지 했습니다.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를 역임한 중량급 인물을 앞세워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는 거기에 맞는 각각의 인재를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인사들의 험지 출마를 통한 인적 쇄신에 본격 착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병수, 김태호 두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내부 인사들이 있는 만큼 교통정리에 나선 거란 말도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참모나 전직 장차관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 을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동시에 뛰어든 게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양심만 쫓아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민 후사와 더 많은 헌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누구나 양지를 원합니다. 신청은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인 것이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을 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심사로 부적격자 29명을 걸러낸 국민의힘은 오는 13일부터 닷새 동안 예비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감산 규칙도 내부 논의 끝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는데 이른바 현역 물갈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내 중진들의 이선 후퇴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용퇴를 촉구해서 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첫 공천심사 결과를 공개한 자리에서 용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경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을 겨냥해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명예혁명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선이 치러질 곳으로 확정된 곳은 일단 23곳,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15명에 불과합니다. 공천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 거라고는 하지만 나머지 현역, 특히 중진 의원들의 압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을 붙이고 또는 단수를 발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서부터 저희가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인사들에게도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임 전 실장은 대선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누가 누구를 탓하면 그 아픔은 반복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하위 20%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 시점은 설 연휴 이후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들 지역구의 경선 발표를 미루면서 불출마를 압박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은 비명계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손을 맞잡으며 강조한 단일 대우가 한순간에 흐트러질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전은 오는 19일 시작됩니다. 당 공천관리위에 거듭된 용퇴론 압박과 하위 20% 현역들의 움직임이 이번 달 말쯤 윤곽을 드러낼 후보군의 면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와 공동창당을 준비하다가 이탈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대통합을 전제로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의 통합공관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내일부터 구체적인 협의를 위한 공개회동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 방식으로 통합공관위의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통합심사, 비례대표 후보 개방형 경쟁 명부제 채택, 40대 이하 국민 패널을 통한 컷오프 심사 등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평소 경쟁과 개방을 중시하는 개혁신당의 생각과 매우 비슷하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양향자 원내대표가 조 의원과 이 의원을 영입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두 분의 제안은 개혁신당이 늘 이야기했던 공천제도나 정치 지향점 등에 비춰봤을 때 일치하는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노동자 7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밀폐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다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학사고 전담 소방대원들이 밀폐된 폐기물 처리 수조의 가스 농도를 측정합니다. 건물 출입문엔 혼산, 즉 산성분 혼합물이 있어 질식 위험이 있다는 주의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작업하기 전은 물론이고 작업하는 동안 지속적인 환기가 필요하다는 안내문도 눈에 띕니다. 인천 현대제철 공장 부지에 있는 수조인데 이곳을 청소하던 외주업체 직원 등 7명이 갑자기 의식 저하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스스로 대피해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동료들의 도움으로 구조된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작업 도중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수조에 있던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확한 질식 이유를 밝히기 위해 숨진 노동자의 부검도 검토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현대제철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현대제철은 입장을 내고 고인과 유족들에게 애도를 전한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국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론을 환영한다면서 다른 성분을 쓴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제조 판매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뒤 1심은 그러나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세퓨가 생산한 살균제를 쓴 피해자 5명은 끝까지 남아 싸움을 이어갔고 7년여 만에 법원이 이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뒤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불충분하게 심사하고도 마치 유독물질이 아닌 것처럼 고시한 채로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가가 안정성을 보장한 것처럼 보여 제조기업이 무독성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었고 일반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쳐 끔찍한 피해를 초래했단 겁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이들을 뺀 3명에게 각각 300에서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마침내 정부가 배상 논의의 조정자가 아닌 배상 주체가 됐다며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배상 책임의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한 굉장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오늘의 판결에 기초해서 원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책임 배상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번 판결은 PGH와 PHMG 성분 등 고분자 화합물을 승인한 책임만 국가에 물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CMIT 등 다른 살균제 물질 사용을 승인한 국가 책임을 별도로 묻는 1심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올해 설 연휴에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인 2,852만 명이 민족 대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귀성 인파는 설 전날 오전에 가장 몰리고 귀경길은 설 다음 날 오후에 가장 많이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국민의 55%가 민족대이동에 나섭니다. 귀경 귀성 인원은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2,852만 명, 하루 평균 570만 명에 이르며 설 당일에는 663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으로는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하루 평균 520만 대로 설 당일 605만 대가 이동합니다. 연휴 전날인 8일 594만 명, 연휴 첫날인 9일 570만 명, 설 당일 663만 명, 설 다음 날 564만 명, 연휴 마지막 날 461만 명이 민족 대이동에 동참합니다. 설 연휴에 여행을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19.6%로 이 가운데 91.6%가 국내, 8.4%가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답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인천공항을 이용할 여객수는 19만 5천여 명으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명절 연휴 가운데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귀성 출발 일자는 설 전날인 9일 오전이었고 이어 설 당일 오전과 오후,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순이었습니다. 귀경 출발 일자는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이어 12일 오후, 10일 오후, 11일 오전 순으로 북적일 전망입니다. 설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는 무료 통과라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800억 원 정도 덜고 차량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체 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 SRT, 역귀성 할인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기차 긴급 충전을 위한 이동형 충전기는 남이 오창과 춘천 치악, 서울 고창 고인돌, 서울 입장 거봉포도, 하남 음성 등 전국 휴게소 11곳에서 무상으로 운영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를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진수희 전 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당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영남 중진 서병수 의원 그리고 김태호 의원에게 민주당이 있는 현역 지역구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자, 한 분씩 보면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 출신이고요. 지금 5선입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이 있는 부산 북 강서갑으로 가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자, 김두관 의원이 있는 경남 양산을로 가달라 이런 그 요청을 받은 이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도전을 받는 분도 지금 요청을 받은 분도 만만치 않은 분들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이쪽으로 가달라 이렇게 요청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드시 탈환을 해 와야 되는 지역구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마침 부산에는 부산시장까지 역임한 5선의 서병수 의원이 계시고 또 경남에는 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 두 중진을 좀 희생 겸 해서 거기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은 거고요. 서병수 의원은 이제 수락을 한 상태고 김태호 지사도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김태호 의원은 4년 전에도 비슷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거절하고 탈당을 해서 자기 지금 있는 그 지역구에 그냥 끝끝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케이스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비슷한 요청을 거절하기는 힘들어 보여서 아마 수락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당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우리 유권자들이 약간
이중적인 행태랄까 그런 게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총선 앞두고는 현역 의원 교체해달라 그러고 참신한 신인을 원한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투표 때는 결국은 인지도 있는 자신들이 잘 아는 이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런 마침 부산과 경남 쪽에 이 단체장을 지내신 중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희생 하는 의미로 조금 우리가 현역이 없으니까 일단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고 거기에 좀 출마를 해주십사 이런 요청을. 인지도가 가장 높은 네네 그런 엄선해서 거죠. 좀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지금 영남 중진들 중에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취임 이전에 장제원 의원 불출마라든가 또 하태경 의원이 이제 지역구를 서울로 옮긴 그거는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한동훈 표 첫 영남 중진 뭐랄까 희생 카드가 이제 나온 셈이죠. 그 부분이 좀 주목된다. 네, 네. 장동혁 사무총장도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면 총선에 큰 의미가 있다.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자 낙동강 벨트를 좀 보면 이 지역은 보수 텃밭에서 상대적으로 좀 진보 정당들이 우세한 곳인데 21대 총선 지형을 보면 민주당이 5곳 그리고 국민의힘이 4곳 이렇게 가져간 이런 곳이라서요. 자 이렇게 중량급 정치인들을 배치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골랐다 그렇게 네. 봅니다. 사실은 부산시장 출신의 5선인데 지난번에도 그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 부산 진구에 뒤늦게 합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당선이 됐었어요. 그만큼 인지도가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정치인이고 김태우 의원은 소위 우리가 잠룡으로 분류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지도가 높은 분인데 저는 이번 소위 지역구 이전 요청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얘기가 좀 보였어요. 첫 번째로는 PK 민심 그리고 낙동강 벨트가 심상치 않다.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 됐다. 과거에 PK, TK 그러면은 국민의힘 계열의 텃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1대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이게 심상치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재수 의원이 있는 북강서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전하던 박민식 후보가 사실은 거의 그 전재수 의원을 피해서 가다시피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만큼 지역구 관리도 탄탄하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서병수 카드 정도 아니면은 참 붙여보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돼서 그래도 서병수 의원은 부산 내에서 인지도뿐만이 아니라 또 당내의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썼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왜 서병수 김태호일까? 사실은 부산 경남에서 이 두 분만큼 인지도 높은 분이 없잖아요. 또 중량감 있는 분도 없습니다. 이 두 분이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영남권 TK 영남권 물갈이 공천이 지금 예고된 상황인데 특히 중진들 감점 한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3선 이상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두 분도 이동하는데 이런 후보들도 이동하는데 당신들도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뭔가 소위 그 물갈이 공천을 했을 때 반발을 갖다가 먼저 기선 제압을 함으로 인해서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효과 요 두 가지를 노리고 이 두 분한테 콕 집어서 지역구 이전을 요청한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부산 엑스포 무산 이후에 이 지역 민심이 좀 심상치 않다 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자 이 두 분 입장에서 봤을 때 김태호 그리고 서병수 의원 이 두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은 그래도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그 국민의힘 의원이 관리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찾아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가 이제 그게 무산되면서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 지역 민심 동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던 차에 마침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 있잖아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고 헬기용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민주당에 대한 부산 민심이 다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됐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요동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제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그런 두 분을 이 부산과 경남 격전지에 배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걸 계기로 우리 박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다른 중진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한강벨트 위에서 낙동강벨트 탈환에도 좀 힘을 싣는 모습인데요. 진수 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당내 후보들의 교통정리와 함께 영남 중진들의 희생 요구에 대한 재점화의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중진 의원들의 추가 험지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민구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니지만 이게 꼭 이겨야 할 곳,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이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도 오늘 했는데 자, 이런 전략 배치 앞으로 더 많이 나올까요?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들에게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용산 출신, 내각 출신들이 양지로만 모이고 있다. 네. 특히 이제 뭐 PK, TK 요 지역으로 많이 갔는데 거기서 현역, 그러니까 야당 현역도 아니고 이제 여당 국민의힘 현역하고 경선을 붙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참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서로 험지 양보 희생 이걸 얘기하다가 이제는 양지에서 격돌하는 모습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죠. 어차피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려면 누군가는 옮겨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지금 이렇게 서병수, 김태호 이런 두 분이 옮긴 것처럼 이제 다른 중진들도 서울 갈래 아니면 여기 험지 갈래 이렇게 되면은 서울 가서 죽느니 뭐 서울 가서 죽느니 영남 양지가 조금 더 영남 험지가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그 민주당 현역이 있는 지역들 특히 뭐 김해라든지 이런 쪽에 차출이 돼서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역구 이동이 이제 시작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중진이 비운 자리에 용산 그 참모 출신들이 줄줄이 배치가 된다고 하면 이 또한 뭐 파열음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뜻밖의 이야기가 나온 게 물론 영남 쪽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서울에 박진 외교부 장관, 전 외교부 장관이 강남을이 물론 자신의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출마 다시 이제 공천 신청을 하고 거기에 그 용산 출신의 인사비서관 이원모 전 비서관이 이제 출마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실에서조차 특혜를 바라지 말라, 좀 불쾌하다는 이제 내색을 좀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죠. 네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아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좀 진작에 하든지 하지 공천 신청 다 하고 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굳이 그런 뜻을 전달을 하려고 했으면 그분들이 고만두는 시점에, 그러니까 고만두는 시점에, 사직하는 시점에 하여튼 나가서 총선에서 열심히 뛰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한 석이라도 더 얻어올 수 있도록 조금 어려운 지역에도 그 나갈 결심을 해달라. 이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공천 신청 다 끝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제가 좀 의아했는데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라는 게 주로 영남하고 서울의 강남 지역에 주로 집중 분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진들 보러 희생해달라, 어려운 곳에 나가달라.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게요. 영남 지역은 조금 아까 그 영남의 낙동강 벨트에 우리 쪽에서 비어있는 곳 몇 곳에는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지역에 빈 데가 별로 없어서 영남 쪽 다선 중진 의원들이 희생할래야 희생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수도권으로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수도권에 와서 당선될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진들이 희생하고 싶어도 불출마하지 않으면 희생할 자리가 마땅치 않은 게 있어서 중진들의 희생은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불출마가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시는 게 사실은 당을 위한 희생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이제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어디 출마해서 한 곳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시는 게 오히려 희생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생각도 해보셨다. 네. 참모진과 현역 간의 교통 정리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양지를 원하고 신청은 자유고 공천은 당에서 하는데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실천될지도 관심이죠.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눈살을 찌푸리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이제 양지만 쫓는다. 이것도 눈살을 찌푸리는 거고. 왜냐하면 내각에 있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용산에 있던 분들이나 지금 2년 가까이 현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중간평가의 성격으로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이끌어왔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밀어달라. 나를 뽑아서 윤석열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지. 자신들이 좀 더 유리한 지역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가면은 이제 자리 이동을 했다 또는 험지로 이동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해운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해서 서울로 험지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또 누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보는 게 아니 그렇게 해서 험지 간 자리에 정말로 그 국민들이 누구나 다 추천할 만한 그런 인사를 영입해서 넣는다 그러면 국민들도 박수 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용산의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껏 희생하라 그래 놓고 소위 말해서 노른자위는 용산 패밀리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번 공천을 정말로 그걸 이기는 공천으로 볼지.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아무리 정치 신인들이 뭐 서울에 출마하고 또 강북에 출마하고 그러니까 영입된 분들은 호남이나 강북에 출마하고 이 노른자위는 용산 출신들이 출마하면 아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기는 공천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이기는 공천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그 소위 교통정리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거고 또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전략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수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천은 당에서 한다. 이제 이번에도 신청은 자유지만 최종 결정은 당에서 한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다음에 이기는 공천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적어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을 비워낸 자리에 용산 출신들을 갖다 꽂는 그런 식의 공천은 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그 기대를 담은 말씀. 기대를 담은 제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대진표에서 이기더라도 이 수도권 민심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요. 이 이기는 공천을 어떻게 대진표를 작성을 할지 굉장히 주목되고 오늘 공관위가 공천 신청자 849명 중에서 29명 부적격 대상으로 확정하고 공천에서 완전 배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뭐 지역구를 중간에 옮긴 다선 중진들 감산할지 말지 뭐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득표를 감산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득표율 계산 등도 발표를 했는데 특히 29명의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가 사면 복권된 김성태 전 의원이요.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사면 대상자도 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미 뭐 기준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이미 후보로 김성태 전 의원은 뛰고 있는 터라서 이게 쉽게 수용을 할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수용을 안 할 도리가 있을까요? 수용을 안 한다면 탈당하고 뭐 또 무소속 출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사면 복권됐다는 거는 피선거권이 완전히 회복된 법적으로는 회복됐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 국민 눈높이
맞추어서 네. 이런 그 공천 심사 기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식의 결정은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이번에 발표된 그 공천 심사 기준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오히려 검증이 때보다 허들이 좀 낮아진 그 부분이 있고요. 그 국민의힘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허들이 높아진. 네. 심지어는 가족들의 무슨 입시나 채용 비리, 뭐 저기 국적 비리, 뭐 병역 비리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굉장히 허들을 높여놨고 국민 정서나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서 아마 이러한 것도 제대로 그 기준이 예외 적용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공천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4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는데요. 자, 댓글 사건이라던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총선 앞두고 보수층 껴안기다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또 여당 내에서 친박계 등장이 좀 불안해한다 이런 해석도 좀 나와서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사면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또 총선에도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뭐 이 블랙리스트라든지 또는 이제 댓글 기본사 댓글 부대 운영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이버 사령부 댓글 부대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유죄를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과거 검사 시절에 관여를 했던 수사인데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사면한다. 이거 참 오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인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장검사 시절에 뇌물죄라든지 이런 걸로 구속했던 분이 그래서 처벌받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또 사면이 됐어요. 과연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일지라도 본인이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서 집어넣었던 분을 정치적으로 사면한다? 이걸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김관진 전 장관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대법원 항소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포기하는데 포기하자마자 사면이 됐어요. 결국은 사전에 어떤 약속이 된 거 아니냐. 아까 YTN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소위 보수 민심을 껴안기 위해서 사면을 갖다가 일종의 거래로서 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야당의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몇 차례 찾아가서 만나고 또 뭐 북콘서트 하는데 대거 출동하고 여권 인사들 그랬는데 이게 국민들 눈에 수도권 민심에 그러니까 뭐 TK 민심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도권 민심에는 과거 탄핵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소위 촛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수도권 민심을 자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면이 과연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수희 의원님. 근데 이제 저도 비슷하게 이제 사면 타이밍은 좀 안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구정 앞두고 이제 예년에도 사면은 있어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 해도 정치인이나 지금 그 언론에서 거명되는 그런 사면은 다음 기회로 미뤄도 됐지 않았나 굳이 이 타이밍에 했어야 됐나 싶은 아쉬움은 남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층 결집, 총선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의도했다면 저는 보수층은 이미 결집할 대로 결집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벌써 수차례 만났었고 했기 때문에 더 결집될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 굳이 이 타이밍에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오늘 사면 복권된 분들 중에서 혹시 총선에 출마할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도 일부에서 하던데 저는 그럴 만한 사람들은 뭐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1차 경선적 후보를 발표했는데요. 1차 심사를 끝낸 36개 선거구 가운데 23곳은 경선, 13곳은 단수 공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눈에 띄는 부분들을 좀 볼 텐데요.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 명예혁명 공천을 오늘 강조했는데요. 이런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명예혁명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후배들에게 길 터주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 민주당도 이제 중진들의 희생을 강조한 얘기도 했고요. 특히 오늘 관심을 받은 말은 특히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 발언이거든요. 누구까지 겨냥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첫째, 뭐 선배 정치인들이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달라. 이거는 제가 뭐 그 임 위원장을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들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닐까. 뭐 박지원 전 원장이라든지 정동영 전 장관 뭐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고, 이 두 번째가 또 눈에 띄는데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한 분들. 결국은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임종석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든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추미애 전 장관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갈 것 아니, 같습니다. 한간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임종석 실장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낳았다면 이 그 추미애 전 장관은 이렇게 키운 그런 정도로 결정적으로 윤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은 오히려 뭐 임종석 실장보다는 추미애 전 장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분들을 이제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어젠가요? 예, 저기 이재명 대표가 양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만나서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이제 뭐 통합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임종석 실장을 많이 부탁을 하셨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이 엉뚱하지는 않지만 이 공관위원장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문재인 정권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셨던 분들 몇 분은 다시 또 좀 혼란스러워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기 임종석, 노영민, 추미애 장관뿐 아니고 전해철 의원이 수석이셨었나요? 까지 포함해서 뭐 윤영탁 의원도 계시고요. 그래서 좀 이제 또 좀 뭔가 이 당 내부가 좀 시끌시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문회동은 좀 이틀 만에 무색해진 상황이 됐다. 지금 이렇게 보셨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요. 오늘 어떻게 이제 글을 남겼냐면, 대선 직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비교적 높았는데도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최근 뭐 친명계에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 인사들 향해서 오늘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한 얘기와 비슷한 논리로 이제 공격이 있다 보니까 오늘 친문 의원들 상당히 발끈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뭐 당 내에서는 서로 뭐 네가 잘났니, 네가 잘못했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 발언을 한 거는 굉장히 의외고, 결국 민주당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가뜩이나 계파 갈등, 그래서 공천 국면에서 사실은 경선 때가 이 화약고가 많아요, 당내에. 말 한마디로 이 감정이 상하는 게 경선 국면인데, 이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예비 후보 지금 했을 텐데, 사실상 나 배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칫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간신히 내분의 어떤 분위기를 통합 분위기, 서로 말조심하는 분위기로 이제 좀 그렇죠. 만들어놨는데, 단일 대우로 가자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진짜 간만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이게 오늘 공관위원장이 불을 딱 질러버리니까 이거 개파 갈등 다시 도지는 거 아니야? 또 임종석 찍어내기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뭐 물론 앞서 얘기했던 중진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서 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서 국민의힘이 도덕성의 높은 허들을 만드는 거는 민주당에게도 되게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발굴하고 한쪽에서는 비켜주는 게 맞는데 누구를 특정해서 특히 윤석열 정부 탄생에 꼭 윤석열 지금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게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출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한 당시 후보까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0.7% 패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다시 내분 양성으로 빠져든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명박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이거는 좀 지도부가 나서서 수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만약에 심화되면은요. 네. 민주당의 소위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퇴색될 수 있습니다. 아, 민주당이 이길 것 같으니까 밥그릇 싸움하는구나. 예. 이렇게 비춰주는 순간 민주당 선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지도부가 좀 수습할 필요가 있다. 하위 20% 개별 통보 설 이후에 진행될 예정인데 이때 친명 대 친문 갈등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 자 말씀하신 대로 좀 지도부가 수습할 부분이 있다. 자, 이 얘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위성정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총선 비례대표제 유지와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제안한 이재명 대표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우리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하고는 지금 통합비례정당은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제 정당이 빠진 상태였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제3당 중에서 주요 정당들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그 통합비례정당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들을 앞으로 적극해 나갈 생각입니다. 4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하고 통합비례정당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4년 전에는 이제 이 준연동형 이거 이제 되면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당으로서 그냥 비례를 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해서 민주당에서도 부랴부랴 소위 당 후보들로 비례 내는 거를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민주당의 위성정 더불어시민당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민주당이 거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준연동형 통과시켰는데 위성정당에 개입한다? 굉장히 모순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당시에는 민주당의 지분이 그렇게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준위성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준위성정당. 네, 그러니까는 여러 시민단체 또는 제야단체들 또는 뭐 다른 야당들과 함께 지역구까지 포괄해가지고 같이 고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다 검증도 하겠다 이런.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비례에 대해서 공천권도 행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는 뭐 사실은 얼굴에다가 철판 못 갈았는데 이번에는 방법이 없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소수 정당을 배려한 권역별 병립 이것 제안했는데 거부당했고 국민의힘한테 또 위성정당 방지법도 거부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책임지고 위성정당을 관리 감독하고 또 거기에 협상도 해서 지분도 이제 똑같이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뭐 지난 4년 전과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한테 좀 더 좀 사과의 말씀이 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소수정당 배려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소수 정당이나 다른 야당들에게 좀 통 큰 양보가 더 필요하다. 비례대표 후순위를 그렇죠. 좀 뭐 앞순위는 가급적이면 소수 정당에 많이 배려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정말 진정성을 갖다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좀 뭐 뒤늦었지만 그렇게라도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 야권 후보 단일화 이거 이제 많이 민주당이 계열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민주당의 배려.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준위성 정당하고 위성 정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확연히 구분하실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자 일단 민주당이 그럼 뭐 이 통합형 비례 정당을 만든다고 하면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이것도 관심인데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지금 만들어지는 움직임인데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 얘기 가기에 앞서서. 민주당이 이걸 갖고 논의하고 있는 걸 보면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 게 저는 어떤 특정 집단들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제도는 복잡해도 돼요. 그 당사자들이 다 이해하면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온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와 관련된 제도잖아요. 이걸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는 그냥 당신들은 와서 투표만 해라. 이건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그리고 오늘 뭐 그 사과를 어제 이 준연동형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5.18 그 민주묘지 그 민주문에서 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몇몇 그 당직자들이 그 인사를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그게 사과의 뜻이라는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 오케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앞으로 자기네들이 할 일에 대해서도 사과를 미리 하더라고요. 사과할 일을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후한무치도 이 정도면 진짜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선거제라는 게 그동안은 우리 국회 오랜 전통과 관행 중에 선거하고 관련된 제도는 국회 내에 있는 제 정당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오랜 전통이고 관행이었는데 4년 전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한다는 이유로 완전 배제하고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 이게 정치 개혁의 그냥 백미인 것처럼 이 연동형 비례제를 했잖아요. 그러더니 웬걸 이 국민의힘에서야말로 약간 정당 방위 차원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저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 그러면서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민주당 쪽에는 그 위성 정당 유사한 정당이 2개나 생겼잖아요. 당시에 더불어시민당하고 무슨 열린민주당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든다 그래 놓고 만들지도 않고 이래 놓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더 지금 복잡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반드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더욱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 선거제를 놓고 총선 60일이 채 안 남은 시점까지 주판을 굴리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만드니까 우리도 이제 위성정당을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만들겠다. 위성정당하고 준위성정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이 비례선거제하고 관련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보인 이 행태는 정말 비판을 넘어서 지탄받아 마땅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심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과 발의를 왜 하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이제 조국 전 장관, 이 민주당이 그동안 조국의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함께 한다면은 이 부담은 없을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부담은 상당히 있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그렇게 해주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선거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3지대도 이 유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이게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7%여야 한석인데
준연동형으로 가면 3% 이상 득표를 하면은 이제 한 원내 입성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 아마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개혁신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빅텐트 참여 의지가 있는 정당 가운데 위성정당 역할을 좀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구체적 언급도 해서요. 네. 뭐 개혁신당도 위성정당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 빅텐트가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준연동형이 이제 확정됨으로 인해서 제3지대에 좀 새로운 바람이 좀 불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통합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여기에 참여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저기 누구죠? 이제 조홍천 의원, 그다음에 이원 의원. 근데 이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네. 지금 이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준연동형이 나옴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은 제3지대의 소위 말하면 플랫폼 위성정당. 네. 그러니까 제3지대가 통합은 하지 않지만 비례대표 정당을 하나 만들므로 인해서 거기에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이걸 매개고리로 해서 소위 말하면 선거연합정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저 생각되는 게 조홍천 의원이 가장 여기에 이제 공을 좀 들일 것 같은데. 그래서 참여를 안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뭐 이것 때문에 안 했는지 뭐 그 아니면은 뭐 내부에서 비례 순번 가지고 싸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준연동형이 되면은 제3지대의 비례 플랫폼 위성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제3지대는 뭐 새로운 좀 통합의 움직임, 뭐 예. 통합까지는 어렵더라도 선거 연합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완벽한 어떤 합체보다는 연합의 새로운 방식이 좀 등장하고 네, 있다.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지금 봅니다. 이런 공간이 열렸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지금 말씀하신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자, 지역구 후보, 비례대표 후보를 통합 심사를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는 개방형 경쟁 명부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컷오프는 40대 이하 국민 패널을 구성해서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제안을 했고 오늘 검토해서 내일 오전부터 공개 회동을 시작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준석 대표 반응이 긍정적인 이유는 이 네. 제안을 바로 개혁신당이 영입하고 싶은 이원욱 의원과 조홍천 의원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본드를 만들어서 같이 이걸 붙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3지대 연합이 네.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않을지 어디까지 그럼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맥시멈이 예. 이원욱, 조홍천 두 의원님이 이 개혁신당에 개혁신당까지 가고. 조인하는 그걸로 끝. 그 일단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이낙연 전 총리 세력과까지의 연대는 좀 힘들어 좀 보인다. 힘들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아직 총선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네, 네.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3,000명대로 동결됐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밖에 있는 의과대학은 6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아 지역의료 강화를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 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 인재 전용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 발표하며 상호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집행부가 총사퇴한 뒤 비대위를 구성해 파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파업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 대책을 마련해 파업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올해 입시에서 의대 열풍이 더욱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각 입시 기관들은 의대 증원 규모가 현재 서울대 자연계열 전체 입학생 수보다 많을 정도로 큰 만큼 주요 최상위권 대학이나 의학학 계열에서 의대 지원을 위한 중도 이탈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지역 인재 전형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교육평가기관 UA는 2028학년도부터 해당 전형 응시 자격이 비수도권 중고교 졸업으로 강화되는 만큼 자녀가 어릴 때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원도 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 고객들의 투자 손실을 돌려막기 위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엔 주가 조작 혐의로 고위 임원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과거엔 회장이 수사선상에 올라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YTN의 최대 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9개 증권사에서 수상한 거래를 포착했습니다. 증권사들이 만기가 된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 계좌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자전 거래를 한 겁니다. 금감원은 당시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9개 증권사 30명 안팎에 대한 혐의 사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여기에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진 건데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고객들의 돈을 운용하는 과정에 윗선이 관여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억 규모의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 자산 운용하는 운용력 몇몇이 자기들 마음대로 쓸 리가 없잖아요. 경영진의 판단 없이 실무자가 범법 행위를 실행했을 리는 없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고요.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코스닥 상장사 관련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고 100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혐의였습니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당시 현직 이사가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만큼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엔 그룹의 수장인 유경선 회장이 검사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가 검찰과 법원을 오갔습니다. 대법원까지 끌고 간 끝에 지난 2014년 유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동생인 유순태 현 유진홈센터 대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회장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했고 현직 부장검사와의 관계가 형사사건의 유리한 처리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불순한 기대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공성과 도덕성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 주주 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가 적격성을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나체 사진이나 가족 연락처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계약 무효 소송 지원에 나섭니다. 여기에서 대부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피해자들은 그동안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A씨는 몇 달째 월급이 밀리자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가족과 직장 지인, 친구 연락처는 물론 자필 차용증에 인증 사진까지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족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지인들 전화번호 이렇게 연락처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담보로 필요한 거라고. 이후 A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들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했던 A씨의 나체 사진까지 찾아 가족과 지인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구라 안 쳤나? 네가 시간 지켰나? 해놓고 잠수 안 타냐고 자녀들 찾아가서 이제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요. 밖에를 못 다녔어요. 사람 많은데 또 못 다니게 되고 점점 숨어들게 되더라고요. 밖에도 못 나가고 계속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이렇게 대부업체들의 악랄한 불법 추심을 당한 A씨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계약 무효 소송에 나섭니다. 이런 불법 대부 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받아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과 같이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반환뿐만 아니라 당연히 원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간 납입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금감원은 앞으로 추가 사례를 더 발굴해 소송을 지원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이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주소록이나 사진 등을 요구하는 대출 상담은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경제인, 주요 공직자를 포함한 980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특별사면 명단엔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됐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가 있는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됐습니다. 경제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5명이 복권됐습니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서 실형을 확정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서 약속 사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있고 사면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심의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이른바 통합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손을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 송영길 신당 등이 현실화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4년 전처럼 비례정당 난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준연동 형제 유지와 통합 비례정당 추진 방침을 밝힌 이재명 대표는 직접 소속 의원에게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당의 일방적인 위성정당 창당에 맞선 일종의 정당 방위라고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표심이 또 주권 의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고나 할까? 아쉬운 대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범진보 진영과 연대에 나서게 됐다는 취지인데
소속 의원들은 전원 동의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통합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연합 대상과 시기, 방식 등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뒀습니다. 시민사회 쪽과 지금 계속 같이 함께 논의해 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디까지인가를 갖고 논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직 뭐 특정 누가 들어온다, 또 누구를 배제한다 이런 것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정치권에선 용해인 의원의 기본소득당 등 3개 진보정당이 뭉친 새진보연합이 민주당과 우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나아가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이 가시권에 들 경우 손잡을 수도 있습니다. 총선 유불리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지만 일단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와 또 시민들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 정당들,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모든 또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을 택한 건 과반 의석 민주당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비례의석을 노리고 35개 정당이 난립해 투표용지가 48cm를 넘었던 4년 전 총선 때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투표용지는 과연 몇 cm나 길어질지, 지난 총선의 쌍둥이 버스에 이어 또 어떤 황당한 꼼수가 행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범진보 진영 연합으로 지역구에서 야권표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보관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순번과 지역구 후보 조정 등 첨예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며 여론전을 펴는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론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년 전처럼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등을 위성정당에 꿔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셈법이 복잡해진 제3지대도 빅텐트론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준연동형 선거제를 왜 유지해야 하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4년 전처럼 운동권 위성정당과 손잡고 의회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연동형 산식 아시는 분 계세요?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게 왜 나은지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선거제도를 왜 해야 합니까? 하지만 과반 의석 민주당의 방침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내부에선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미 국민의 미래라는 유사 당명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끝내는 등 속도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빠릅니다. 설 명절 이후 공천 평가가 마무리되면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촌극이 재현될 거란 관측이 벌써 나옵니다. 난립할 비례정당 사이에서 눈에 띄는 기호를 받으려면 적어도 원내 3당인 녹색정의당 의석보다 많은 7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양당 제가 기본적인 우리 정치의 골격입니다.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뭐 이렇게 자꾸 꼼수를 부리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무리가 생깁니다. 주판화를 두드리는 제3지대 세력들의 손길은 더 급해졌습니다. 소수정당에 비교적 유리한 준연동형제가 유지돼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내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일단 뭉쳐서 몸집을 불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의 공동창당을 거부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제3지대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합공관위는 대통합의 합의 직후 구성한다. 개혁신당 2인, 새로운 미래 2인, 새로운 선택 1인, 원칙과 상식 1인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제3지대 모든 세력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함께 심사하자는 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즉각 찬성한다고 호응했습니다.
개혁신당 차원에서 원래 준비하고 있던 또는 생각하고 있던 공천 방향성이나 이런 것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 공관위 형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새로운 미래와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 선택 역시 일단 긍정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제3지대 통합 논의가 선거제에 가닥이 잡히자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의 공천 국면이 마무리되면 탈락자 이삭 줍기에도 경쟁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최대 연이율이 7,000%가 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를 일삼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만 거의 600명에 이르고 대부 금액 규모는 315억 원가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를 압수수색합니다. 컴퓨터 화면을 꼼꼼히 살펴보며 증거를 모읍니다. 장부나 메모지도 다 압수하게 돼 있거든요. 경찰에 붙잡힌 일당 30명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년 동안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20%, 하지만 일당의 이자율은 평균 7,000%. 심지어 최대 27,0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대부업 규모는 무려 315억 원, 피해자는 598명이나 됩니다. 경찰이 확인한 범죄 수익만 수십억 원입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었어요. 그래서 원금이 점점 불어난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냥 삶이 찝찝해진 것 같아요. 불법 대부업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팀장이 상환 능력이 우수한 채무자를 물색하면 팀원은 접근해 돈을 빌리게 했습니다. 채무자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피해 신고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일정한 원리금을 변제를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각각 다른 대부업체인 것처럼 이제 돌려막기를 사실상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모두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수조 내부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청소한 적이 있는데 수조 출입문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기 때문에 작업할 때 지속적인 환기가 필요하다는 주의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현대제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어제 50대 남성이 몰던 오토바이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외국인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A씨 도주를 도운 혐의로 30대 외국인 여성도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몰던 차에 치인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외국산 고기를 군납 식품 제조업체에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유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피의자들이 판 가짜 국내산 고기는 양념 돼지갈비로 만들어져 2년 넘게 전국 군부대에 납품됐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축산물 유통업체 냉동창고에 외국산 돼지고기가 담긴 상자가 가득합니다. 이 고기들이 국내산으로 속여 팔린 뒤 양념 돼지갈비로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통업체 대표 A씨는 식품 제조업체 2곳이 군납업체로 선정되자 국내산 고기를 공급해주겠다며 접근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업체로 배달된 고기는 모두 외국산이었습니다. A씨가 2년 넘게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고기는 280여 톤, 식품 제조업체를 거쳐 만들어진 가짜 국내산 양념돼지갈비는 전국 군부대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물량이 육군은 대부분의 부대에 다 들어갔고 해군과 공군 일부 부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육군이 군부대에 납품된 국내산 양념돼지갈비를 간이 검사한 결과 외국산으로 의심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13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피의자는 값싼 국내산 돼지고기 부위를 사면서 확보한 도축 증명서와 등급 판정서를 이용해 군부대 납품업체들을 속여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도축 증명서와 등급 판정서에 있는 축산물 이력 번호만으로는 어느 부위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업체 대표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A씨와 업체 직원 등 2명을 검찰로 넘기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면 언제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권도영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씨가 외국에서 체포된 지 11개월 만에 송환됐습니다. 권도영 씨도 조만간 송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차림의 남성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씨입니다. 한 씨는 폭락 사태를 예견하고 투자자를 속였는지 또 권도영 씨와 범행을 공모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테라 위험성 알면서 투자자들 속인 거 인정하시나요? 권도영 신현성 씨랑 공모 사실 인정하십니까? 피해자 구제 방안 생각한 거 있으세요? 한창준 씨가 국내 송환된 건 지난해 3월 권도영 씨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한 씨는 테라폼랩스에서 최고 재무관리자로 일했고 테라폼랩스의 한국 영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지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후에는 외국으로 도피했는데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로 가려다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테라와 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았으면서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상화폐를 계속 발행해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서울 남부지검으로 옮겨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 여부도 오는 15일쯤 결정됩니다. 현재는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상황인 가운데 현지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수교사 A씨는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기 전에 학부모가 학대 의혹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고려해야 했다며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는 사법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하면서도 자신이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호민 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주 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 연휴에 2,852만 명이 이동할 예정인 가운데 귀성 인파는 설 전날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 날 오후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2,852만 명, 하루 평균 570만 명이 귀경과 귀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설 연휴에 여행을 간다는 응답은 19.6%로 이 가운데 91.6%가 국내, 8.4%가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할 여객 수는 모두 97만 7천 명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명절 연휴 가운데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하루 평균 19만 5천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지난해 설 연휴보다 여객 수가 5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9일,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2일로 전망됩니다. 올해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5,500만 원이 안 되는 차를 골라야 합니다. 또 국산 배터리에 유리한 기준이 도입돼 중국산과 테슬라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500만 원 미만 전기 승용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 낮아졌습니다.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에는 5,300만 원으로 더 낮춰집니다. 전액 지원 기준을 넘으면 8,500만 원 미만까지 보조금을 절반만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5,699만 원에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 Y는 지난해엔 보조금을 모두 받았지만 올해는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기준도 강화돼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1리터에 400와트시 이하이고 리튬과 인산철을 재활용할 수 있는 중국산 LFP 배터리보다는 1리터에 500와트시를 넘는 경우가 많고 니켈과 코발트, 망간까지 회수할 수 있는 국산 NCM 배터리가 더 유리합니다. 배터리의 효율, 친환경성, 성능 거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친환경성을 반영을 해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 OBD를 단 차량에 주는 20만 원 배터리 안전 보조금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사실상 이 장치를 달지 않은 테슬라만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차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보조금을 활용해 자국 시장을 보호한 흐름과 비슷합니다. 다만 LFP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국산차에도 장착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들어 친환경차 확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대 650만 원, 경소형은 최대 550만 원이고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학내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이 청소 노동자 측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에 붉은 조끼를 입은 청소 노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폭염에 씻을 공간이 없다는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하던 모습입니다. 원청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시급 440원 인상과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임금만큼만 100원 올르면 100원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연세대 재학생 이모 씨 등 3명이 고소, 고발에 이어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봤으니 수업료와 정신과 치료비로 638만 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내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한 교수는 새학기 강의 계획서를 통해 사태를 비판했고 자기 권리만 추구하는 게 부끄럽다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2년 가까운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청소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업무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이 불송치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전부 기각된 겁니다. 같은 연세대 출신 법조인 26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원해온 청소 노동자 측 법률 대리인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상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조는 학생들과 더 일상적으로 연대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빌미로 학생들을 비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노동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보태겠습니다. 다만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으로 원청인 대학과 교섭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송기호 변호사가 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안전성 검증체계 실시계획 심사 기준에 대한 질의와 2022년 방사선 영향평가 검토 기준 실시계획 심사에 대한 질의 등 정부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정보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선시대 커피를 부르던 양탕국처럼 과거 상품의 명칭을 경우에 따라서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표 등록일 기준으로 양탕국이란 명칭이 일반 소비자에게 커피의 옛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모 씨는 2015년 6월 양탕국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경영하고 상표 등록을 했는데 A사는 커피 자체를 표현하는 말인 양탕국을 독점적으로 쓰는 게 타당하지 않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지자체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려 6,600만 원어치의 선물을 돌렸는데 공무원 조직까지 동원됐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경북 김천시는 주민 1,800명에게 명절 선물과 떡값을 돌렸습니다. 30명이 넘는 공무원을 동원해 영향력에 따른 선물 명단도 작성했습니다. 선물값만 6,600만 원이 들었는데 업무 추진비를 돌려쓰거나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 돈을 상납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뿌린 거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끝에 김 시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님.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주도 아래 김천시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품을 뿌렸고 이를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김천시 정무비서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무원 23명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5개월 만에 일단 구치소 생활을 접은 김 시장은 업무에 복귀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당장 행정공백은 피하게 됐지만 현직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땅에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육군이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끝낸 뒤 탄피를 모두 회수하지 못해도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탄피를 모두 찾기 위해서 훈련이 중단되는 불편이 컸던 탓인데요.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시죠.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다 마쳤는데 탄피가 어디론가 없어졌다. 자, 군복무를 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말이 들릴 때 아마도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탄피를 모두 찾아야만 훈련이 정상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육군 탄피 규정에서 비롯됩니다. 규정에 탄피를 100% 회수해 반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요. 탄피가 반납되지 않았을 경우 실탄이 소진되지 않고 부대 밖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군은 이 규정으로 훈련에 불필요한 지장을 준다고 보고 탄피를 회수해 반납한다로 완화해서 100%라는 말을 빼기로 했습니다. 훈련 때 실탄 격발 횟수를 확인하고 이후 별도의 안전 점검도 해서 몰래 빼돌려질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면 사격 훈련 시 소총에 탄피를 회수하기 위해 부착하는 탄피 바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탄피도 진행 중인 훈련과 이후 훈련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회수하고 지휘관이 이와 관련한 반납 확인서만 제출하도록 절차가 달라집니다. 육군은 이번 달과 다음 달 2달간 일선 부대에서 이 같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신병 교육과 동원 훈련에는 이 같은 규정 개정 방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내 식량 배급제는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 법으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가 탈북민 6,351명을 설문조사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했는데 이번에 보고서 형태로 처음 공개한 겁니다. 보고서에선 북한 사회에서 특권층과 평양 시민 중심으로 극심한 불평등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응답자들이 93.1%가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도 두드러졌습니다. 평양에서 배급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60.9%인데 반해 접경지역, 비접경지역 주민의 배급 경험 응답 비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방은
평양보다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도 훨씬 더 열악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방경제 낙후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제시한 배경으로도 풀이됩니다. 지방의 세계적인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 영역에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의 배급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탈북한 이들 가운데 72.2%는 식량을 배급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종합시장인 장마당 같은 사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는데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0.7%까지 치솟았습니다. 조선노동당이 배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자기를 먹고 살게 안 해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이다. 북한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 간 주택 매매는 오히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양도나 매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최근 탈북민의 경우 46.2%에 달했습니다. 북한에도 역세권이 존재하는 등 주택 가격에는 입지가 중요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파트 고층은 싼 대신 북한의 이른바 로열층은 3, 4층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최근 주중 미국 대사관 SNS 계정에 중국의 주가 폭락에 절규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중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검열을 피해서 해외 공간의 사이버 공간에서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일 주중 미국 대사관 공식 웨이보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야생 기린 보호 관련 글인데 내용과 무관한 주식 관련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대부분 중화권 증시 폭락을 성토하거나 우상향인 미국 나스닥이 부럽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외신들은 부추라고 불리는 중국의 소액 투자자들이 당국의 검열을 피해 불만을 표출할 장소로 미국 대사관을 선택했다고 썼습니다. 현지 시각 2월 6일 오후 5시 기준 해당 글엔 좋아요 85만 개, 댓글은 17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지금은 검열로 걸러진 탓인지 며칠 전 부정적인 댓글은 찾기 어렵고 최신 댓글은 미중 우호를 지지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지난 2일 주중 인도, 일본 대사관에도 비슷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국 대표 주가지수인 CSI 300이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2021년 고점 대비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7조 달러, 9천조 원에 달합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2달 사이 12번의 회의를 소집해 공매도 제한과 지준율 인하 등 다양한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So this is the key thing that affecting the stock market itself, because as we all know, the real estate market, the negative wealth effects may. 급기야 시진핑 주석이 최근 증시 상황을 직접 보고받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중화권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는데 중국 경제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 없인 이번에도 반짝 효과에 그칠 거란 우려가 가시질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계 호주 작가가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지 5년 만에 사형과 2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 판결에 경악과 분노를 표하면서 조금 풀이 나 있던 두 나라 관계에도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新年就要到了，老杨头借这个机会问候你新年快乐，希望在新的一年里，你的身体精神双重健康。 지난 2019년 중국 출신 호주 작가인 양헝진 박사가 소셜미디어에 마지막으로 남긴 새해 인사입니다. 이 메시지를 남긴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양 박사는 중국 광저우를 찾았다가 체포됐습니다. 간첩 혐의를 받은 양 박사에게 중국 법원이 5년 만에 내린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间谍案一审公开宣判，认定杨军犯间谍罪，判处死刑，缓期2年执行，并处没收个人全部财产。 호주와 미국에서 스파이 소설 작가로 활동한 양 박사는 중국 민주화를 지지하는 정치의 평론도 썼는데 중국이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한 데 이어 총리는 분노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We have conveyed, firstly, to China our dismay, our despair, our frustration, but to put it really simply, our outrage. 언론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호주의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적으로 보이면 처벌하는 중국 공산당의 오랜 선호가 바뀌지 않았다며 공산주의는 공정성과 법치라는 서구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꼬집었습니다. 인권 단체들도 나섰습니다. Yang himself has alleged torture, forced confessions, particularly in the earlier period of interrogations. He had delayed access to legal representation, limited access to a lawyer. 이번 판결로 조금 풀리나 했던 두 나라의 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와 중국 두 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 사업에서 시작된 갈등으로 몇 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다가 앨버니즈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하며 해빙기를 맞는 중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리창 중국 총리의 호주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 이번 판결이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좀처럼 눈이 오지 않던 일본 도쿄를 비롯해서 간토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도심 곳곳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특히 눈길에 미끄러져 200명이 넘게 다쳤고 항공편과 고속도로 등 교통편에도 차질이 따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낮부터 시작된 눈이 저녁 무렵 도로 곳곳을 순식간에 덮었습니다. 간토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쿄 23구 전역에 한때 대설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눈발이 거세지면서 인도와 차도의 구분조차 쉽지 않습니다. 도쿄는 최대 8cm까지 눈이 쌓였는데 도쿄에 1cm 이상 눈이 쌓인 것은 2년 만입니다. 시민들은 귀가를 서둘렀지만 교통편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まだ9時半なのに最後だって言われたんで、もう乗れないとほぼ諦めてますね。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져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シャーベット上で結構滑るような路面でしたね。どこも多分事故が多いのか昼過ぎって言われてて。 보행자들이 넘어져 다친 사례도 속출했는데 부상자는 최소 24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눈이 그친 이튿날에도 전철 운행에 차질이 이어지며 역 앞은 출근길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だいぶ1時間ぐらい早く来て、遅れるっていうのは事前に分かってたんで。 고속도로도 곳곳이 통행이 막히고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도 결항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낮은 기온이 이어지는 만큼 도로 결빙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이후 처음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화웨이는 올해 첫 2주 동안 중국 본토 스마트폰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5월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거의 모든 사업에서 미국 기업과 협력을 금지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2020년 2분기 중국은 물론 세계 시장까지 석권했던 화웨이는 이후 제재가 본격화하자 실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화웨이 부활에는 지난해 8월 내놓은 메이트 60 프로 5G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지 시각 6일 오전 인도의 한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하르다 지역의 한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서만 8명이 사망하고 9명이 입원했는데 이 가운데 15명은 큰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근 주택 60여 채가 파손됐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공장으로 평소 200명에서 300명이 일하지만 폭발 당시 공장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이 잔뜩 끼겠습니다. 이에 따라 회청한 하늘을 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종일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는 2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밤까지 약하게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길이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는 밤에 공기가 탁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1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 7도, 부산 9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설 연휴까지 매서운 추위는 없겠지만 공기가 탁한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